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ENS와의 합병을 본격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사가 합병하면 매출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하고 자산 총액이 10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증권은 SK네트워크스에 대해 SK렌터카 매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렸습니다. SK네트워크스의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0.5% 감소한 268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셀티론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가 유럽 출시 4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했습니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인 IQVIA에 따르면 램시마 SC는 올해 1분기 기준 유럽 전역에서 2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K콘텐츠 파급력이 커지면서 K푸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메뉴의 현지화와 시장 세분화, 브랜드 고유성 확보 등을 통해 시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현재는 해외 시장 진출의 초창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깥 날씨도 너무너무 흐린데 우리 시장 날씨도 너무 흐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제가 1시 반 정도, 2시 정도까지만 보고 이제 이동하느라 못 봤는데 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1% 정도의 하락세, 그러니까 하락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큰 영향은 일단 반도체인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 정도까지 하락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게 트럼프의 발언들이 시장을 웃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TSMC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다 뺏어갔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좀 기술주들이 좀 위축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얘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투심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쪽인 것 같아요. 배터리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 하락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2차 전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제일 큰 반도체 2차 전지가 흔들리니까 코스닥이 결국엔 오늘도 1% 하락 마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좀 부진한 상황을 좀 짚어주셨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수급 상황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덜어내는 양상은 코스피 시장이 더 큰데 낙폭은 코스닥 시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봐도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저희가 평가하고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지금 뭐 답이 없죠. 가는 놈은 가고 안 가는 놈은 안 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가는 놈이 계속 가져야 어떻게 답이 나올 건데 하루는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하루는 XR 플랫폼이 갔다가 원전이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누군가 하나는 이 시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준 주체도 없다 보니까 코스닥은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지세 도입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나올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코스닥이 중간에 보게 되면 7월 1일 같은 경우도 금지세 얘기 나왔다 장중에 크게 2% 흔들렸고요. 그리고 7월 11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흔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안 좋은 것만 계속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장중에 모 언론사 저희 기사가 나왔는데 인터뷰에서 이제 대남 같은 경우도 방위비 분담하라는 얘기를 공연히 우리가 보험회사냐 이러면서 그런 방위비 분담 얘기 공연히 했던데 그러면서 TSMC가 또 2%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빼고는 다 빠져요. 미국 빼고는 다 빠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트럼프 수혜를 해가지고 가는 섹터가 있긴 하지만 섹터 뭐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국내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어렵게 하고 또 상대적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을 뭐 상대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SK그룹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뭐 합병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 사실 소식은 먼저 들려왔습니다. 시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스 관련된 회사, 또 석유 관련된 회사, 또 배터리 뭐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SKENS는 뭐 실적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한번 이슈가 됐었다는 부분들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6월달 한번 이슈가 나왔다가 또 이게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만 뭐 자산 가치가 뭐 100조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산 가치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0조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100조 가까이 된다는 것과 실적을 찍어준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니까 뭐 100조까지 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어쨌든 SKENS와 합병을 통해서 약간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 합병의 시너지를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는 거는 SK그룹뿐만이 아니라 두산그룹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두 그룹의 다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SK그룹이요? SK그룹도 이제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고 네. 두산그룹도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둘 다 뭐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낸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은 주주들의 기분이겠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지금 보세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서 자금줄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현금 창구 역할을 하던 이 두산 밥켓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두산 밥켓은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그럼 두산 밥켓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기분 나쁠 거고, 그리고 두산 밥켓이라는 회사를 잘 갖고 있다가 뺏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같은 경우도 기분이 상당히 좀 나쁠 겁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주총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더 많이 나쁜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데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밸류업이라든지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뭐 SK 쪽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있겠지만, 지금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쪽으로 집중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밥켓이라는 회사를 굳이 로보틱스로 옮겨야 됐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이점은 시너지 효과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과연 날 것인가, 에너지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뭐 SK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쪽 방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거를 빼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밸류업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두산 밥켓이라는 회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탈원 원전을 하게 되면서, 물론 탈원 원전이 뭐 100%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그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게 돼서 배당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서 현금을 땡겨 왔었냐면은 실제로 두산 밖에서 땡겨 왔었어요. 그러면서 두산 밖에서의 그 현금을 상당히 많이 땡겨온 부분도 있었고요.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 두산 밖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제일 정점에는 두산이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은
두산이 실질적으로 두산 밖에서 지분을 13%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두산이 밸류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로 옮겨가지고 이 실적으로 두산 밥게에서 하던 지분을 42%까지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잖아요. 밸류업 하게 되면은 배당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거 세액공제도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어찌 보면 그 SK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와 주주였던 이익이 부합한다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은 부합이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회사는 좋은데 주주는 기분 나쁜 이 별개의 상황이 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봐지네요. 네, 일단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도 짚어주셨고요. 오늘 섹터별로 좀 흐름을 살펴보니까 종가 베팅한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바이오 쪽에서 상승률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하반기로 좀 불어오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좀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최근에 바이오 하면 시장에서는 뭐 비만 치료제 또 CDMO 네. 이런 쪽을 바라보는 거 맞을까요? 그렇죠. 뭐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비만 치료제, 뭐 관련된 약 개발한다. 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ADC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고 또 CDMO 관련해서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사실 또 트럼프 수혜주기도 해요. 트럼프가 지난 1기 정권을 잡았을 때 대형 제약사들 규제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소형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또 8년 전, 9년 전 하고 또 지금의 우리나라 제약사들에게 그 위상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모멘텀이 계속 살아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남아 있다면 저희가 그 바라볼 쪽, 뭐 CDMO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일단 시장의 중심에 있으니까 네. 그쪽과 관련된 종목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 대표님? 뭐 다만 이제 네. 저는 종목을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예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진짜 돈 먹는 하마였죠. 뭐 최근에 보면 JLK가 또 그저께인가요? 400억 유상증자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좋게 나오고 있죠. 또 혹은 뭐 특허가 이제 확인된 기업들 이게 단순하게 이런 거 개발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약물 지속 시간 오래 가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많이 올라서 비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간다라는 접근 좀 해보자 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네. 가지고 오셨잖아요. 내년까지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도 남겨둔 상황인 만큼 네. 합병 이후엔 더 큰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한다라면 뭐 수직 계열화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유럽 램시마 관련해서 뭐 유럽, 일본 뭐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20% 이상 차지했다라고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대형 유통사하고 보험사 뭐 이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대형 제약사를 규제를 한다면 이런 제네릭 업체들이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원래 실적이 좋죠. 2분기 매출이 7,850억,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업이익은 매출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0%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으로 빠지는 부분들이라서 실적이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도 최근에 본다라면 이제 연말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초에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뭐 지금
일단 가격 조정 주고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21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점 원저리죠. 17만 7천 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까지 가격 전략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좋은 이야기가 꽤 많이 들려옵니다. 수주 잔고도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섹터 단에서도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꾸준히 모아가야겠죠. 꾸준히 모아야겠죠. 근데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오션을 제가 작년에 유상자 받을 때 그때 한번 갖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근데 조선주가 참 끈덕지게 가져가고 정말 지루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거든요. 뭐 다른 섹터, 뭐 은행 이런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영역이고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충분히 들어갈 자리 추후에도 줄 거라고 봐요. 예를 들게 되면은 보세요. 작년 상반기 때 조선 3사가 흑자 전환 기대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반기 올랐다가 하반기에 쭉 밀렸다가 올해 상반기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자리를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고 뭐 삼성중공업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정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넓게 또 당겨보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보면은 차트만 좁게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직도 삼성중공업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조정 깊게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선 기자재들이 조선주가 가는 것처럼 같이 이제 따라가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건인데 아마 실적 턴어라운드 올해 하반기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순차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수주는 항상 많았어요. 항상 많았었는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그동안 수주가 계속 많았었지만은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주가가 왜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적자 수주. 그동안 수주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021년도 6월 달에 겨우 흑자 수주 받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가 그 LNG선 기준을 봤을 때 2억 5천만 불 돈 되는 수주가 2022년도 6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올해 하반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찌 보면은 기대감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2003년, 2004년 그때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2002년도 같은 경우도 숙련금 부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이클 반복되는 거 보시면은 2003년, 2004년 흐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더라도 잘 또 주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목을 현대힘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올해 상장한 종목인데 이 차트를 살펴보면 상장 당일의 부근까지 지금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가 흐름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종가 베팅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구간인 걸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 차트도 봤지만 그때 당시엔 조선주가 안 좋을 때예요, 다. 그러니까 2023년 하반 그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도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23년도 8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도 올해 1월달, 2월달 바닥 잡고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현대힘스가 이때 상장을 안 했더라면 지금 현대힘스가 상장일이 1월 26일이거든요. 이때 상장을 안 했으면 아마 이런 현상이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조금 주가 반응이 나오려고 하는데 뭐 조선주처럼 수세적인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뭐 종가 베팅 정도는 단기 변동성 정도는 뭐 충분히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HT 한국조선해양이 3사 중에서 제일 먼저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 달성을 했잖아요.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수주 받은 것들을 각기 뭐 현대중공업이란지 사무중공업 이쪽에서 이제 건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힘스가 주요 고객사가 방금 말씀드린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고 특히나 그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애니선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애니선의 66% 쪽으로 들어가는 선박 곡블럭을 이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현대 HD 한국조선해양 더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추세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 봐주고 지금은 순환매여에서 조선주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짧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네. 목표가는 19,000원이고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네, 종가베트가 두 번째 좀 현대힘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하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비만과 관련된 이슈를 엮이는 종목인데 이오플로우라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상한가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상한가 흐름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워낙에 이제 요즘에는 뭐 좀 이슈들이 좀 나오면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지난 5월달에 좀 이슈가 있다가 조금 이제 한 2달 정도 행보했다가 올라오는 것인데 저는 이오플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좀 그 과거의 사례가 물론 지금까지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지금 주가가 좀 비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순하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슈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것도 그때 이슈가 나오면서 4,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5,000원짜리까지 여기서 추가적인 로 올라가기에는 물론 못 올라간다는 말은 못합니다. 워낙에 이제 이런 기업의 주가는 뭐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플로우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 공격적으로 매수할 자리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비만 치료와 관련 최근에 가장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 라파스라는 이 종목이 또 아닐까 싶어요. 라파스도 급하게 좀 올라서인지 오늘은 그래도 그 정도의 급등세는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000원대에서 지금 30,000원까지 불과 5일 만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 팩트론 같은 경우도 진짜 작년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최근 조정받고 그것을 뛰어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올라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뉴스의 하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뭐 못 간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게 더 간다. 여기서 지금 10,000원에서 30,000원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뭐 50,000원, 60,000원 더 간다라고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럼 좀 기간 조정 주고 나서 가겠죠. 그럼 그때 봐도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 이후에 한번 바라보자 이런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바이오 쪽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봐서 의료 AI 쪽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JLK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도 굉장히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자, 의료 AI와 더불어서 함께 좀 긍정적 전망해봐도 좋을까요? 그 의료 AI는 흑자 얘기만 나오면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JLK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AI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에 관련 수혜주로 해가지고 의료 AI 쪽 해가지고 JLK, 뷰노, 딥노 이런 종목들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 크게 좀 겪었었고 그러면서 간간히 나왔던 얘기가 흑자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에서 이제 섹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섹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숫자가 좀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뭐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의료 해적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내 쪽도 그렇고 해외 쪽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의료의 도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수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카카오를 한번 그 컨텐츠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그게 지금 많이 팔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컨텐츠들이 팔려 나가지만은 중간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손익분기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료 예측도 그런 연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JLK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 나온 부분들이 이게 외신에서 이제 미국 진출 집중 조명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진출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 연초에 그 의료 AI 3사 같은 경우는 북미 진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어쨌든 의료 AI에 어떤 기술력도 인정이 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만 좀 그러니까 숫자만 좀 잡히는다는 소식만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의료 AI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뭐 JLK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4월달부터 어쨌든 추가 하락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바닥을 잡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흑자 수익만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을 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의료 AI 쪽 같은 경우 흑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한 종목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울제약이라는 이 종목이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00일의 환자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급등에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뭐 지금 어차피 거래를 하고 싶어도 거래를 못 할 거고요. 네. 뭐 100일에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게 코로나처럼 번진다는 건 아니죠. 또 그것 때문에 서울제약의 매출이 급증한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뭐 아까 이오플로로 같은 경우도 뭐 패치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뭔가를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변화를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적용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백일해 같은 어떤 혹은 뭐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관련된 백신주들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막 몇 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시즌에 딱 끝나고 나면 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올라온다. 그럼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타이밍인 것이지 아 이거 오늘 상가 가니까 지금 내일도 가겠자고 매수하신다라면 내일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내일 한 10% 이상 빠질 수도 있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는 화장품주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되면서 중소형 화장품주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화장품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세 흐름 긍정적으로 전망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아니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화장품 섹터가 안 좋아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찍고 실적이 좋을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 구간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4월 1일 날 처음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4, 5, 6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건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6월 달까지는 아마 음식료 화장품 얘기 되게 많이 했을걸요. 근데 7월 달 넘어와서는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게 말하면 순환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지금 6월 중순부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종목들이 거의 다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전력 설비도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어떤 순환매에서 상승 나온 것들이고 그 화장품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저는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실 분들은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만약에 아직도 뭐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들게 되면 그쪽은 안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뭐 저가 매수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무방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북미 쪽에 매출이 조금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주가 바닥에 대한 어떤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섹터를 보게 된다라면 아무리 퍼시픽 정도는 둬야 되겠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퍼시픽처럼 일단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충분히 많이 진행이 되고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질문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화장품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3월 달 끝나고 4월 달부터 반도체가 좀 조정이 돼갔잖아요. 지금 저는 한 6월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예상보다 너무 길게 가고 있어요. 길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 일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권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분위기가 바뀌는 게 확인이 될 때 그때 이제는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게 뭐 20걸레 만에 끝난다? 40걸레 만에 끝난다? 그렇게 말씀이 좀 무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작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수혜 섹터만 지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그쪽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좀 바뀌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화장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가격 조정을 일단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셨고 만약에 분위기가 좀 순환매가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서 네. 종목별로도 짚어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종목 말씀 안 하셔서 좀 질문 추가로 드려볼게요. VT를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오늘 1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리드샷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저점 잡고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 거예요? 유튜브인 줄 알았네요. 글쎄요, VT는 지금 다시 별로 매수 안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요. 그 VT를 리드샷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뭐 올리브영 다 해서 파는데 이거 쿠팡에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은 안 해도 돼요. 쿠팡이 지금 50ml짜리가 2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사시면 되거든요. 뭐 이거는 참고삼아. 이거 항상 그 쿠팡에 파는 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VT가 펀더멘탈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 쪽에 이제 매출 잘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 쪽 그리고 미국 쪽에도 이제 판매가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실적은 더 좋아질 거거든요. 더 좋아질 건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VT도 포함입니다. 화장품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데 단지 시선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을 갔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더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또 신메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시선이 쏠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T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나오게 되면서 조정 끝났나 하고 돌아서는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시겠지만 요 종목을 그 전력 설비 쪽에 LS 일렉트릭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은 아마 VT를 제가 왜 여기서 매수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VT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VT 이제 뭐 상승 기조 급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수급 상황도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2거래일 연속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보진 않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화장품을 잘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정이 아직 끝났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특히 VT는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VT, 실리콘2 뭐 이런 기업들은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가 또 다시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등락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제자리 혹은 저점을 낮춰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볼 자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 보느냐? 저는 예를 들어서 VT 지난번 고점 때 4만 원 가격이 돌파한다. 그럼 저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실리콘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19일 혹은 6월 달 형성됐던 고점 때 5만 한 3천, 5만 4천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잡혔겠지 하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좀 기간 조정은 뭐 저도 아까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뭐 실리콘2 한번 잠깐 차트 보시면은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상당히 좋은 상승 보여주고 나서 사실은 긴 행보를 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로그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트가 좀 작아 보이시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신다라면 거의 이제 한 1년 가까이 8개월 행보하고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0월, 8월, 9월, 10월까지 잘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 4월 달까지 한 6, 7개월 행보하고 나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이 길게 나왔을 때는 끝자락이다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모아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한 달 조금 쉬었는데 2달 조금 쉬었는데 이제 가겠지?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근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한 2달 정도 행보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너무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사는데 이제 조정 나왔으니까 사야지 하시기보다는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이 정말 1분기처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수출입 데이터만 본다라면 상반기의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8억 달러 상반기에만 나왔고 이게 연간 100억 달러 돌파에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VT 같은 경우 한 10,000원대 있던 주가, 15,000원에 있던 주가가 4만 원까지. 실리콘2 같은 경우도 한 10,000원에 있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상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 2분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혹은 3분기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좀 짧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화장품과 같이 엮이는 섹터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음식료 쪽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음식료 쪽 제가 앞서서 브리핑을 할 때는 해외 진출 시작의 초기 단계니까 앞으로도 네.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음식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음식료 관련해서 만약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기간 조정이 잘 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농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나와서 좀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슬슬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쪽에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김 관련된 거, 뭐 김밥 관련된 거, 뭐 대표적으로 우양 같은 경우죠. 이런 기업이 다시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사조 대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본다라면 올해 매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성장할 거라 전망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럴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가격 조정을 최근에 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조정을 줬거나 혹은 기간 조정을 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된 기업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 조금 더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부진을 면치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가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우하향 기조가 뚜렷하고요. 코스피 시장이 특히나 마감을 앞두면서 더욱더 그 낙폭이 깊어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도 완만한 기조지만 우하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0.76%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844선에 마감을 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6%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828선에 종가 쓸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645억 원을 사들여주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3,180억 원 팔아내는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88억 원, 기관은 657억 원으로 연일 매도 양상 펼쳐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857억 원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까지 살펴보면요. 선물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은 코스닥 계속 집중적으로 봤는데 지금 코스닥이 이제 전저점 자리거든요. 전저점 자리인데 과연 지킬까 말 건가 이게 저도 되게 상대적으로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빠질 수급인가라는 생각이 좀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드는데 결국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만 이슈가 크게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락하는 섹터들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빠지는 게 HBM 관련돼 가지고 5.5% 빠지거든요. 그리고 테이크윙, 제너셈, KC텍, 에이펙트 뭐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참 반도체 정말 미궁속으로 계속 빠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뭐 숫자라든지 그리고 긍정 전망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트럼프 하나로 시장이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섹터 수혜가 되느냐, 피해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극단적으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트럼프 수혜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만 이슈 때문에 빠진 거라면은 이것도 트럼프 피해주로 근데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솔직히 좀 그렇네요. 저도 이제 버텨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은 잘라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버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트럼프라는 악재가 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장이 대세하러 갈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건 다시 생각해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하러 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하락하는 게 정말 뼈 아프고 마이너스 보게 되면 너무 짜증 나고 기분 나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팔면 바닥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번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마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4월 달에 못 자르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자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시라도 좀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려보시고 시간 지나고 나면은 지금도 과거 코로나 때처럼 이때가 그때는 좀 힘들었었구나 아마 그렇게 가시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버텨보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의 강조점이 바로 버텨보자였습니다. 시장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만큼 불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이 마감을 앞두고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지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모두 파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2위 자리에 위치한 SK하이닉스 5% 넘게 빠집니다. 마감 동시 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속에서 그리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양대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수가 파란불을 켰고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4% 넘게 급락 양상이 펼쳐졌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2% 하락, 기계 업종에서도 1% 중반대 하락률이 관찰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 부진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락한 업종 수도 더 많이 집계가 됐는데요. 그 안에서는 기계 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4.22% 약세, 비금속 업종에서는 4%대 약세, 일반 전기 전자 역시도 2% 넘게 빠지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부진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좀 많이 안타깝죠. 특히 이제 코스닥이 하락한 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러셀 지수가 최근 4거래일 동안 11%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저점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원동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사실은 중소형주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거의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좀 타격이 좀 크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가 1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약보합이었거든요. 0.1% 아침에 상승하기도 했었고 거의 0.1% 정도의 약보합이었었는데 불과 1시부터 갑자기 급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거의 저점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이제 종목에 관련해서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었고 대형주는 여전히 저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 뭐 바이오, 조선 이런 기업들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주들 조정 언제 주나요? 이걸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충분히 사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무 급등할 때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기간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금융주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하이닉스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하이닉스 보면은 3% 빠지면은 또 바로 다음날 회복해주고 지난번에 10% 한 3일 만에 하락했다가 또 이틀 만에 회복해주니까 엄청 사고 싶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오늘 음봉은 조금 영향이 좀 컸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좀 부담스럽다면 IT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뭐 저는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라든지 뭐 LG전자 뭐 이런 쪽을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각을 좀 변화시키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코스닥 관련해서는 전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은 뭐 충분히 이제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조금씩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PSK 같은 경우가 오늘 1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이 회사가 3만 원 이하로 쭉쭉쭉 빠진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3만 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와중에 약간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은 저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정리를 더 하셔야 된다. 이거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바닥 아닐까요?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점 깰 가능성이 높고 흐름 자체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게 안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신저점인데요. 오늘 뭐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요. 라는 거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르면 오늘 밤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이제 8월 말까지도 최종 결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정 모멘텀에 따라서 저희가 원전주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사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원전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세요? 지금은 오늘 하루 보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어저께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봐가지고 그 기사 잠시 소개 좀 할게요. 그 체코 에너지 전문 매체라고 해가지고 오에너제티스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오에너제티스라는 그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코 전력공사 쪽으로 그 체코의 산업통상부가 신규 원전 입찰자 제외에 관한 행사 기한을 26일까지 2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체코 전력공사에 수용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체코 정부가 계약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입찰 대상사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가 우리나라 둘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권리를 행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외부 어떤 압력이 있던 건지 그걸 이렇게 확인이 안 돼.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은 게 원전은 정말 지극히 정치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뚝딱 지어주고 끝이 아니라 그거 원전을 이제 지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되고 정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그 수요까지 보게 되면 이게 한 50년, 60년 동안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지어주게 되면은 그 나라와 어떤 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발표가 제가 볼 때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유리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코로나 시국 때도 한수원 사장님이 체코에 가셔가지고 두커바이 지역 가가지고 이제 체코 국기가 아이스하키예요. 그래서 그 후원하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유로존 섹터 내에서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압력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확정받고 주가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확정을 받고 원전 관주들이 튀더라도 그때 가서 따라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과거 2021년도에 탈탈 원전을 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지금 확정 수주가 나와야 그때 가서 이제 원전주도 좀 안심하고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원전주에 대해서 지금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렇다면 원전주 그래도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바라봐도 괜찮지는 않을까요? 이번 건은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이었죠. 지난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했다 하면서 주가 막 올라왔는데 이틀 바로 그날 뉴스 안 내고 2, 3일 있다가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꼬꾸라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슈가 그 수주 임박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최소 한 2주 정도 뒤로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뭔가가 그 안에서의 약간 정치적 이슈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은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 나올 때 되게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밀리면서 조금 불확실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찌되었든 주식이라는 건 모든 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 7월 중순 초와 7월 초와 같은 약간 가격대까지 다시 왔다. 그럼 거기서 더 밀릴 자리는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는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최소 며칠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상승했다가 다시 윗꼬리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지난 저점 언저리가 19,000원, 2만 원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3, 4%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또 우리 우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진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언급해 드렸었는데 어쨌든 1,500원까지 갔다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9,000원 초반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라면 좀 지지력이 확인되면 다음 주 중반 정도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섣불리 예단을 해서 접근은 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